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05년 6월 1일 오후 6시 강원도 원주경찰서 수사과에 쭈뼛쭈뼛 한 남성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놀라운 고백을 했죠.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말에 일단 경찰은 급히 남성의 신원을 조회했어요. 그는 38살의 남성 E씨. 기록을 보니까 아무런 전과도 없습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건 현재 대기업 간부였다는 점이었죠. 그는 SK에너지 계열사인 대한송유관공사의 인사과장에 재직 중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꽤 안정적이죠. 경찰은 E씨 진술에 따라 그 살인을 저질렀다는 경기도 양평의 야산으로 출동하게 되는데요. 같은 날 밤 10시 이 양평 현장에서는 목이 졸려 숨진 한 구의 여성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참혹했어요. 온 몸에 구타로 인한 상흔들이 다수 보였고요. 얼굴과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또 손톱은 모두 부러져 있었습니다. 또 눈에 띄는 건 피해자의 옷차림인데 끝나시를 입고 있었는데 그게 위로 이렇게 말려 올라간 채 브레이저 끈도 풀어져 있었습니다. 또 스커트 역시 이렇게 밀려서 올라간 상태였고요. 게다가 속옷, 팬티는 입고 있었지만 엉덩이 부분이 흙에 짓이겨 있었습니다. 흙에 닿았다는 거죠. 무엇보다 여성의 안쪽 대퇴부에는 강한 압력에 의해 생긴 것으로 보이는 우열이 맺혀 있었고요. 여성이 당시 입고 있었던 흰색 가디건은 사라졌어요. 자, 이걸 정리해보면 벗겨진 겉옷, 밀려 올라간 속옷, 거기에 대퇴부 우열까지 여러분도 어떤 게 짐작되시죠? 네, 이 모든 건 성폭행 시도의 흔적으로 해석됩니다.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손톱이 부러질 정도로 격렬히 저항을 하다가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고요. 이후 밝혀진 피해자는 대한송유관공사에 재직 중이던 당시 22살의 여직원 황씨. 그러니까 범죄 사실을 고백한 앞선 E씨의 부하 직원이었습니다. 자, 그가 어떤 사건 전말을 털어놓는지 한번 볼까요? 지난 5월 30일 이 피해 여성인 황 씨는 상사 이 씨의 지시로 당직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늦어져서 막차가 끊기고 말아요. 결국 퇴근길에 동료인 고 씨의 차를 타고 회사를 나서게 되는데 이때 상사 이 씨가 이 두 사람이 타고 가는 차를 미행해서 뒤쫓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잠시 후 이 동료 고 씨의 차가 분당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에 멈추게 되거든요. 그리고 차에서 이 씨가 내리는데 이때 상사 이 씨가 내려서 맞닥뜨리게 된 거죠. 이때 상사 황 씨는 그 여직원 이 씨에게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으니 어디 좀 같이 가자 라면서 그녀를 붙잡습니다. 이 여직원 황 씨가 싫다고 거절을 했고 이걸 또 동료 고 씨가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도 지금 너무 늦었지 않냐 하면서 상사를 만류했고요. 하지만 10시 30분 상사는 결국 그녀를 강제로 잡아채서 자신의 SUV 차량에 태우게 되는데 이건 명백한 납치에 해당되죠. 그렇게 그녀를 끌고 간 장소는 경기도 양평 한화리조트 인근입니다. 이곳에서 이 씨는 그녀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휘둘렀어요. 그러다 그녀가 결국 사망했죠. 그리고 나서 사체를 유기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자백한 이 씨가 살인을 한 건 맞지만 모든 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걸 들어보면 또 이상해요. 여직원 황 씨가 차 안에서 잠이 들었대요. 근데 그게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목을 졸랐다는 거죠. 자,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애초부터 이 사건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상식적으로 납치가 된 상태에서 차에서 잠드는 피해자가 얼마나 있냐고요. 실제로 이 씨의 차량을 좀 감식해 보니까 차량 앞면과 천장 이곳저곳에 막 흩뿌려진 비산흔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또 운전석 옆에 그 깜빡이 윈도우 브러쉬 장치가 부러져 있었고요. 자, 이건 차 안에서 두 사람이 격렬한 몸싸움을 했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범인이 잠든 황 씨를 목 졸라 죽였다? 이건 좀 어색합니다. 차라리 그녀를 성폭행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났고 그러다 죽였다라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죠. 하지만 이 씨는 살해를 한 건 맞다. 근데 우발적이었고 성폭행? 말도 안 된다. 결코 하지 않았다라고 발뺌합니다.
실제 며칠 뒤에 부검이 나왔는데 피해자에게서 정액 반응은 검출되지 않았죠. 당시 원주경찰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해자 이 씨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대로요. 성폭행의 흔적이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여기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경찰은 이미 피해자와 가해자를 내연 관계로 단정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둘 사이에 강압적인 성관계는 없었을 거다라고 추정한 거죠. 또 여기에 결정적으로 그 동료 직원이자 목격자였던 고 씨의 진술이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전에 그 여직원 황 씨가 저한테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어요. 이 과장님하고 사귀고 있는데 조만간 헤어지겠다 이런 말이요. 네, 이게 사실이라면 아주 중요한 진술이죠. 그런데 추후 조사를 해보니까 이 고 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파면 팔수록 피해자 황 씨가 상사 이 씨에게 지속적인 성희롱과 괴롭힘을 당해온 증거만 줄줄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수사 초기에 이런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서 범인 이 씨, 그리고 목격자 고 씨, 이 두 사람 말만 그대로 믿어버리는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죽은 피해자는 유부남이었던 이 씨와 내연관계다 라고 이렇게 단정 지은 거고요. 여기에 가장 큰 반발을 했던 건 당연히 피해자 황 씨의 유가족이었습니다. 어머니 유 씨는 내 딸은 결코 그 인사과장 이 씨와 내연관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죠. 여기서 잠깐 피해자 황 씨에 대해 알아보면 졸업을 앞둔 황 씨가 운 좋게 교수의 추천을 받아서 공기업인 대한송유관공사에 취업을 합니다. 너무 안정적인 직장이라 모두가 기뻐했죠.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 지난 2004년 8월 사장실에서 원래 일을 하고 있던 그녀가 갑자기 인력개발팀으로 옮겨지면서 좀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바로 인사과장 이 씨가 있었어요. 처음에 그는 상당히 친절한 상사였습니다. 자신의 차로 이 회사가 있는 분당에서 황 씨의 집까지 데려다 주기도 했고요. 하지만요, 그는 2번 결혼한 전적이 있는 유부남입니다. 첫 번째 결혼해서 12살 된 딸이 있고요. 그 후 회사 사장실에 근무하던 여직원과 만나서 재혼을 한 후 그 사이에서 생후 7개월 된 둘째 딸까지 두고 있었죠. 그렇게 가정이 있는데도 이 상사가 황 씨에게 친절을 가장해서 접근을 하고 이후 그게 노골적인 구애로 이어집니다. 심지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내가 아내와 이혼을 할 테니 나와 연애하고 결혼해 달라고요. 교제를 요구하는 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황 씨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이 씨가 돌변해요. 너 내가 지금 회사에서 어떤 위치인 줄 알아? 내 말 한마디에 너 네 자리 잘릴 수도 있어. 악질이죠. 이렇게 황 씨를 괴롭힌 겁니다. 그리고 그 강도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요. 피해자는 그때의 상황을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 홈피에 남겨뒀어요. 일기장에다가 사는 게 괴로움, 누가 나 좀 구해줘. 이렇게 속내를 털어놓은 거죠. 근데 그러다가 결국 이 상사 이 씨에 의해 살해된 채 발견된 겁니다. 꿈만 왔더니 어린 인재가 교제를 안 하겠다, 거부했다라는 이유로 직장 상사한테 살해를 당한 정말 황당하고도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잠깐 유가족 입장에선 딸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도 황당한데 경찰에서 이건 유부남하고 치정 때문에 죽은 겁니다 라고 몰고 가니까 더 기가 차죠. 그래서 유가족이 이 수사가 잘못됐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청에 보내요. 결국 검찰의 재조사가 진행됐죠. 그 결과 피해자 황 씨는 생전 이 과장과 내연관계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어요. 그럼 화살은 경찰한테 가죠. 왜 경찰은 이렇게 부실 수사를 한 걸까요? 이것도 궁금한데 사실 내막을 자세히 살펴보면 또 다른 의문점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 씨, 범인 이 씨가 맨 처음 자백을 하러 간 곳이 강원도 원주경찰서입니다. 여긴 납치가 벌어진 이 사무실이 있는 분당이나 살인이 벌어진 양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근데 왜 하필 갑자기 원주경찰서에 가서 살인을 자백한 걸까? 그래요. 그건 그렇다 쳐요. 원주경찰서가 사실 이 사건을 이제 접수를 했잖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수사를 진행한 것도 좀 일반적이지 않아요. 대개는 관할 지역으로 인계하거든요. 그러고 보니 이 씨가 자수를 하게 된 경위도 찜찜합니다. 살인을 한 다음 날인 5월 30일 이 씨와 황 씨, 이 피해자와 범인 두 사람 모두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됐던 동료 고 씨가 회사 측에다가 사실 전날 그 황 씨가 상사에게 끌려가는 걸 목격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근데 이때 대한송유관공사가 아주 빠르게 움직였죠. 바로 다음 날인 6월 1일 회사 측은 이 씨에게 해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참고로 이날은 이 씨가 경찰서를 가서 자수를 한 때이기도 해요. 그런데 자수를 한 시각은 저녁 6시, 시신이 발견된 건 그날 밤 10시 반. 정확히 그가 언제 해고가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만약 해고가 자수 시점 혹은 시신이 발견된 시점보다 빨랐다면 이것도 확실히 이상합니다. 그럼 회사는 이미 모든 걸 알고 먼저 해고하고 손을 뗐다는 걸까요? 아니 실제로 이 직원 둘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정확히 파악도 안 하고 그냥 잘라버린다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더 나아가서 회사 측이 먼저 이 씨를 불러서 사건의 전말을 파악했을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나서 회사 측에서 이 씨에게 여기 이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하라 라고 지정해 줬다면요. 네, 만약 그렇다면 이 씨가 굳이 아무 관련 없는 원주 경찰서에 간 것도 설명이 됩니다. 사실 강원도 원주에는요, 대한송유관공사의 지사가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익숙한 곳이에요.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유가족은 회사 측이랑 원주 경찰서랑 무슨 거래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최대한 회사의 타격을 받지 않도록 미리 손을 썼다는 건데요. 그 덕에 직장 내 괴롭힘 이런 의혹은 모두 사라진 채 피해자는 그냥 상사와 내연관계였다가 죽은 거다라고 둔갑해 버렸을 수도 있으니까요. 심지어 더 황당한 일이 벌어져요. 이 회사 측이 3일 후에 범인 이 씨에 대한 해고 처리를 번복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사표를 제출하는 면직 처분으로 변경해줘요. 이렇게 되면 이 씨는 퇴직금 정산에서 또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왜 해고하는 걸 번복했냐라고 물어봤더니 사측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전부터 이 씨가 회사에 공로한 게 많았기 때문이다 라고만 명시합니다. 2005년 11월 이 씨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죠. 15년. 살인에 있어서는 다소 낮은 형량이라고 느껴지죠? 이유가 있습니다. 성폭행 미수에 대한 부분은 제외됐기 때문이에요. 이게 애초에 수사를 내연관계로 규정짓고 진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범인의 성폭행 여부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던 거죠. 만약 성폭행 사실이 인정됐더라면 성폭력 특별법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재판에서는 이 씨와 황 씨가 다투다가 우발적인 살인이 난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된 겁니다. 근데 또 이게 끝이 아니죠. 다음에 2심 재판이 열렸는데 여기서 또 이 씨가 3년이 감형돼요. 그래서 최종 12년이 선고됐죠. 또한 이 씨와 피해자 황 씨가 뇌연관계였다고 위증했던 그 동료 고 씨에게도 3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최모 경장은 1심 판결을 받은 후에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잘못이 있었다라는 점을 인정했어요. 그는 사실 그때 내가 내연관계의 정확한 뜻을 몰랐다. 무식해서 그냥 내뱉은 말이다. 나중에 국어사전을 찾아보고 정확한 의미를 알았다. 라는 다소 황당하고 전문적이지 않은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죠. 아니 경찰이 내연관계란 뜻도 정확히 모르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걸까요? 재판 과정에서 이 범인 이 씨의 변호사 측은 두 사람이 내연관계였다는 걸 사실 증명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 죽은 황 씨가 자필로 썼다는 메모를 증거물로 제출하거든요. 이 메모를 살펴보면 마치 막 수줍게 사랑을 고백하는 연인들의 편지 같기도 해요. 이러면 이 증거가 연인 관계라는 걸 지금 증명하는 거죠. 근데 이때 유가족 황 씨 어머니가 편지를 보자
이거 제 딸 글씨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게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비를 들여서 필적 감정을 의뢰했죠. 그 결과는 황당했습니다. 해당 글씨체가 오히려 범인 이 씨의 것과 같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서둘러 이걸 검찰에 전달했고 검찰은 그제야 국과수의 필적 감정을 요청합니다. 네, 편지는 문서 조작으로 판명됐죠. 어찌 보면 지금 수사관이 해야 할 일을 어머니가 다 하고 있어요. 이게 좀 분통이 터지고요. 또 범인은 문서까지 위조한 거잖아요. 그 죄도 당연히 추가돼야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하여튼 그에게는 징역 12년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형량이 내려집니다. 사건으로부터 20년 가까이 지난 현재 그는 이미 출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대한송유관공사의 공식적인 사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회사는 사건 발생 8년 후에야 유가족에게 위로금 지급 합의서를 내밀었어요. 내용을 보면 1억 원의 위로금을 지급할 테니 추후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합의서를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1억 원으로 유가족의 입막음을 시도한 거죠. 어머니 유 씨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세상에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면서 계속해서 회사 측과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죠.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유 씨에겐 이 사건이 현재 진행형일 겁니다. 이전까지 평범하던 주부, 하지만 어느 순간 이 불의와 맞서는 투사가 돼서 딸의 억울한 오명을 벗기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참고로 어머니는 딸이 납치된 그 범인 이 씨의 차량까지도 경매를 통해서 사비로 인수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걸 매달 보관료를 지불하면서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죠. 이건 언제 있을지 모른 재수사를 대비한 겁니다. 이 부분이 너무 가슴이 뭉클하네요. 끊임없이 은폐되고 조작되는 현실 속에서 그녀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회사의 진정한 사과, 그리고 사건을 한치의 의혹도 없이 재수사해서 가해자가 그에 합당한 처벌과 책임을 지게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미 처벌이 끝나서 어머니에겐 굉장히 어렵고 또 외로운 사투가 되겠죠. 이쯤 되니까 문득 궁금해집니다. 황 씨는 분명 사내 성폭력, 직장 괴롭힘의 피해자예요. 그런 그녀에게 내연녀라는 꼬리를 붙임으로써 가장 이득을 보는 건 누구일까요? 교묘히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조용히 미소 짓고 있을 그 실체를 우리가 의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